현지 조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고통받을 원장님들을 통합적으로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어요. 특히 이제 고시와 법을 준수하도록 돕는 것도 저희가 크게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현지 조사의 고통은 번아웃 상태가 돼요. 아까 말한 많은 돈들 나가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억울함과 무기력, 좌절 같은 것들이 조울증이 오게 되고요. 그것들이 결국 자살이나 이제 가정 파탄 또 폐업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자, 반갑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시고. 저는 고양시 노인 장기요양기관 협회장 나윤채라고 합니다. 잘 봐주시고요.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이주윤 변호사라든지 송영수 위원장님들, 그다음에 각 사례 발표 하신 분들 고맙고요. 그다음에 잘 들으셔서 혹시나 이러한 건이 발생됐을 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주제는 이제 연차하고 여러 가지 공단에서 좀 잘 꼬집는, 여러분 아프게 꼬집는 부분, 그래서 연차, 퇴직 특례, 그 다음에 상근 개념 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연차 다시 설명드리자면 연차는 만 1년마다 15개씩 발생을 하고요. 만 1년마다 15개. 그래서 만 1년 미만자는 월 개근했을 때 1개의 월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1년 미만자는 전체적으로 11개의 월차 개념으로 11개 발생되고, 그래서 만 1년 딱 도래하는 시점에서 15개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만 1년 근무자는 토탈 월차 개념으로 11개, 그 다음에 연차로 15개 해서 16개가 발생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 1년이 넘어가고 2년째, 3년째가 될 때부터는 매년 15개. 그 다음에 만 3년 근무하게 되면은 만 3년 근무하고 4년차 근무하게 되면 이제 그 해부터는 2년마다 1개가 더 추가가 돼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만 4년을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16개. 죄송합니다. 만 3년 근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16개. 만 4년도 16개. 만 5년은 이제 17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맨 2년마다 하나씩 추가가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연차의 총 개수는 총 한도가 있습니다. 20년 근무하면 계속 늘어나냐? 그거는 아니고요. 총 한도는 25개가 총 한도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적용을 안 받는다. 아까 공생 같은 경우에. 그러면 연차 상시 인원, 상시 근무 인원이 5명이 뭐냐? 그건 한번 인터넷에서 쳐보시고, 사람이 5명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상시 인원 5명은 아닙니다. 그 계산법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65일 근무해가지고 5명이라고 하면은 상시 인원 5명 맞습니다. 맞는데 주 5일로 근무를 하잖아요. 다. 어떤 날은 3명 근무하고 어떤 날은 2명 근무하고 어떤 날은 5명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시 인원 근무는 매일 5명씩 한 달 내내 근무한다고 하면 상시 인원 5명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은 3명, 어떤 날은 2명, 어떤 날은 5명 이렇게 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늘은 2명, 내일은 3명, 또 3일째 되는 날은 5명, 화일째 되는 날은 7명. 이걸 다 더하고 나누기 그 일수를 해버리면 그게 상시 인원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세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당할 수가 있어요. 인원은 5명인데 또는 어디 노동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원 5명 맞네. 상시 인원 5명이면 연차 줘야지. 연장수당 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시 인원 제대로 잘 챙기셔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신다고 그럴까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연차 사용기간은 언제냐? 연차 사용기간은 연차 발생 시점에서 1년이다.
연차 발생 시점에서. 그래서 그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1년 딱 근무를 하게 되면 1년 근무를 하게 되면 15개가 퐁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그 15개가 발생 시점에서 1년 동안의 연차를 쓰시면 된다. 그 연차는 뭐라 한 달에 하나씩 쓰셔도 되시고, 두 달에 하나씩 쓰셔도 되고, 한꺼번에 7개 쓰셔도 되고, 한꺼번에 15개 연달아서 쓰셔도 되고, 1년 안에만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연차 사용 촉진제도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다시. 연차를 1년이 지나버린 연차 있잖아요. 내가 못 써버렸어요.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못 써버린 연차는 1년 후 연차 사용기간 1년 동안에 못 써버린 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가 발생했는데 내가 그 해에 써야 할 그 해에 12개밖에 못 썼어요. 한 달에 하나씩. 그럼 3개가 남았잖아요. 그 3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셔라. 수당으로 3개 값은. 근데 연차가 발생되고 내가 그 해 2년차에 퇴사를 1년 6개월 만에 퇴사를 했어요. 그럼 15개 발생해 하나도 못 쓰고 퇴사하는 경우는 그거는 사용 기간이 남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퇴사 때문에 못 쓴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사 시점에서 연차 나머지 다 계산하셔가지고 주시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연차가 이 해에 15개를 써야 되는데 10개월 돼가지고 그냥 나 수당으로 다 지급해버릴게.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연차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의 휴식권이에요. 그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거를 나 수당으로 지급할게. 앞으로 계속 니는 나와 일해야 돼 하시면 안 되세요. 연차 근로자의 휴식권은 분명히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넘어진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셔도 된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연차 사용 촉진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은 안 하시는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연차가 발생이 됐는데, 1년 안에 꼭 써라. 무조건 써라. 라는 개념이에요. 무조건 써라. 그게 뭐냐면은, 연차가, 사용기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서면 통보를 하면 되세요. 몇 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몇 개를 언제까지 써야 된다라고 서면 통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써. 그러면은 사용기간이라는 게 결론은 그분의 입사 월일이에요. 그때 2개월 전에 다시 한번 강제로 남은 개수만큼 강제로 일자를 지정해서 이때 써라. 이렇게 2달 전에 서면 통보를 해주시면 그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이용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안 써. 2번의 서면 통보를 했는데 6개월 전에 한 번 통보했고 2개월 전에는 일자까지 지정해서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안 써. 그래가지고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게 연차 수당을 지급을 안 하셔도 된다. 근데 그럴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다 쓰겠죠. 악착같이 찾아서 쓰시는데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해달라고 해서 좀 했는데 연장근로라는 게 뭐냐면요. 연장근로라는 게 하루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하루에는 8시간만 근무하는 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로 치면 5일 근무, 5발에 40시간만 근무하라는 게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장이 발생은 나 오늘 하루 8시간 근무가 약정이 잡혀 있는데 일이 좀 많아가지고 또는 누가 아파서 못 나와가지고 조금 10시간을 근무를 했어. 그러면은 그날 2시간이 총 오버가 됐잖아요. 오늘 8시간만 근무, 원래는 근로계약서는 8시간인데
10시간을 근무했어. 그러면 그 2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2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 추가로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씩 계속 근무를 했는데, 하루 다음날, 토요일 날 무급휴일인데, 대부분. 그날 하루 더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사업주가. 그러면 그 주는 48시간을 근무를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하루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주 40시간만 일하기로 했는데 그 하루는 연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더 큰 문제가 그 날이 비번일이었어요. 비번일. 유급휴가라고 하면 휴일수당까지 해가지고 또 50%가 또 붙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날이 휴일이라고 치면요. 네, 휴일이라고 치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가 좀 노무교육이라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연장 근로는 50%가 가산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근로가 적용이 안 된다. 좀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야간 근로 이야기합니다. 야간 근로는 당일 22시,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그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50% 야간 수당을 별도로 더 붙여서 줘야 된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야간 근로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안 적혀 있는데요. 야간 근로. 요양원이 야간 근무를 무조건 하게 돼 있는 사업장이죠. 요양원은 무조건 야간 근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야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야간 근로를 시키려면 휴게실이 반드시 수면실이 있어야 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그래서 휴게실은 반드시 갖춰야 된다. 휴게실 가로치고 수면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안 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는 어찌됐든 요양원은 시설 필증 받을 때부터 다 휴게실을 다 지정이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이게 공생이 문제가 되긴 한데 어쨌든 잘 일처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공생은 필증 받을 때도 휴게 장소가 없이 돼 있어요. 이렇게 법이 상충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인복지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하고 상충이 돼요. 이게 서로가 맞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야간 근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면실,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 게 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잘 갖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타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이의제기하는 게 휴게실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를 휴게실로 쓰지 않고 창고로 쓰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깔끔하게 공기청정기도 놔주시고 수면실 침대도 좀 놔주시고 그 다음에 TV까지 설치를 좀 해주시고 커피도 좀 타드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상적인 휴게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창고 무슨 탈의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꼭 그 상황에 맞게 그 요양원에 맞게 휴게실 잘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게시간 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휴게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자하고 가장 다툼이 많은 게 이 휴게시간이에요. 이거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휴게시간 정의를 알아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근무조건 정확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휴게시간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에도 반드시 휴게시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근로자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알겠죠.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교부하셔야 되고, 그럼 휴게 시간을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명시를 했으면 그 시간에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면,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밖에 나가서 사업주의 지시감독 안 받고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오든지 간에 자기 근무 시간에 복귀하시면 그 정도까지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립니다. 야간 시간에 자기 휴게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야간 시간에 그 근로자가 못 나가. 나 사우나를 가고 싶어. 예를 들자면 4시간 동안의 휴게 시간 또는 3시간 동안의 휴게 시간이 잡혀 있는데 그 시간에 사우나 가서 한숨 자고 오고 싶대요. 3시간, 4시간이면 샤워하고 간단히 한숨 자고 올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거를 못 나가게 해, 사업주가. 그러면 근로시간입니까? 아닙니까? 예? 근로시간이에요.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못 나게 하는 게 무슨 이게 휴게시간입니까?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은 그 근로자가 반드시 밖에 나가든 전혀 타치를 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 어르신이 혹시 배회할지 모르니까 여기 지키고 있어야 돼 라고 하면 그거는 근무 시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대기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기 시간은 대법원 판례가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간단히 하면 그 시간에 그분이 나가더라도, 아까 휴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그 근무자가 나가더라도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있게끔 근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휴게 시간 다툼이 안 생기게끔 명쾌하게 그렇게 휴게 시간을 찾아 먹을 수 있게끔 근로자는 그렇게 근무 편성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근로자한테도 명확히 설명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일 근로, 뭐 휴게 시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네. 이왕 보도는요. 네. 아침 식사 준비할 때 예. 모두 다 인정해요. 6시에 일어나가지고는 아침 준비를 할 수 없다. 본인이 5시쯤 일어나야 된다. 네. 그렇다면은 야간 근로시간이 보통 오후 10시부터 6일 공 60까지잖아요. 예. 근데 근로자 가지고 서면 합의해가지고 예. 만약에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요. 야간 근로를 그렇게 내가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5시로 야간 근로를 인정을 해달라. 근로자 합의해서. 합의해가지고. 아니, 안 됩니다. 꼭 6시에. 아, 근로시간은 무조건 야간 근로라는 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로. 예, 그거는 근로자 합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꼭 그렇다면 네. 그러면은 어르신 그러니까 요양 보통 얘기하기를 네. 그 시간 나와가지고 어르신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은 납속할 수 없다. 예.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6시까지는 저기 나가 그런 시간을 지켜놔요. 아, 예, 지켜야죠. 예, 지키셔야 됩니다. 6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기로 했고, 6시에는 아마 동시에 교대로 근무를 하다가 6시 되면 동시에 이제 근무가 아마 시작이 될 텐데, 나는 6시에 일어나가지고는 세수시키고 기저귀 갈고 여러 가지 일을 못한다. 난 5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그거 인정 안 되고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사업주 입장에서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나는 잠이 없어서 4시부터 깨서 일하는데 나 이거 4시부터 인정해 주세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 근무 체계는 명쾌하게 6시부터 예를 들어서 2분이 됐든 3분이 됐든 동시에 다 휴게가 없겠죠. 6시부터는 동시에 일어나서 근무로 복귀를 하도록 잘 설득하시고, 물론 5시에 일어나서 하신 분들은 잠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손이 좀 느리기 때문에 좀 빨리 일어나서 해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거 사소한 거 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휴게실 있잖아요. 휴게실. 네, 예. 휴게실인데 아까 말씀하시니까 뭐 TV 설치하든지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꼭 그거는. 예, 예, 뭐, 예, 제가 말할 때는 휴게실의 모양새를 좀
잘 갖춰놓고 근로자한테 조금 처우를 휴게 보장을 좀 잘 해달라는 뜻이었지. 아까처럼 휴게실에 TV가 있어야 된다, 청정기가 있어야 된다, 커피 마시는 게 있어야 된다,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차사용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그게 소면 2개월잖아요. 그러니까 만료 6개월 전, 예. 그다음에 소면 6개월 한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근데 그걸 공고를 하니까 예. 요양보호사님이 휴가를 몰아 쓰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거기 근로기지법에 보면은 네. 휴가 신청서를 해가지고 신청하는데, 네, 예. 근데 문제는 그게 휴가 신청서를 신청하는데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꼭 그때 모신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구두를 신청할 때냐 인정하느냐, 예. 아니면은 휴가 신청을 만약 5월 뭐 일에 쓰겠다고 예측해가지고 결심할 경우에 그거 되는지 두 가지죠. 지금 잘 이해를 안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저기 연차 휴가 청구권은요, 당사자가 이쪽에 신청을 했다 해서 꼭 그날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무조건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강제로 너 이날, 아까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지정을 했지만 그 외에는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입니다. 합의. 합의를 하면 그 서면으로 남겨야 되는 거죠. 아니, 연차 신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까 공단에서 나왔을 때 연차 반드시 보자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연차 신청서예요. 제일 먼저 떠들어보는 거. 반드시 서류로 연차 신청서, 그 다음에 출근부에 그게 사인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일 근로수당,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쉬기로 약정한 날을 휴일 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휴일. 그러니까, 보통 비번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상적으로. 그게 휴일이고요. 그 휴일, 그때 쉬기로 했는데, 그날 일을 했다고 하면 휴일 근로수당이 들어가는 거죠. 휴일 근로수당.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게 5월 1일 날은 모든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다 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날 요양원이 쉴 수가 없죠. 다 쉴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근무를 시키죠. 5월 1일 날 최소한의 한도로 근무를 시켜요. 그러면 그분은 수당을 어떻게 받냐? 실제 휴일날 실제 5월 1일 날은 아마 급여에 기본적으로 다 세팅을 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급 휴일이니까 5월 1일이. 거기에 나와서 근무를 했어. 당연히 자기 일한 거에 대해서도 돈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자기 실제. 밑바탕에는 휴일, 유급 휴일로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통상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시간제가 아니신 분들은 다 거기에 유급휴가 주휴수당처럼 이미 깔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깔아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근무를 하셨으면 쉬어야 되는데 나왔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돈에 또 휴일수당 또 50% 또 업을 해야죠. 실제 근무한 거, 또 휴일날 나와서 근무한 거. 이해되셨습니까? 토탈 한도는 간단히 하면 250%까지 가는 거예요. 바탕 한번 깔아져 있지. 유급 휴일이니까 한번 깔아져 있지. 그 다음에 실제 근무한 거 2번. 실제 근무한 돈 나가야 되잖아요. 2번.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휴일이니까 또 50% 가산. 토탈 그날 근무하는 거는 250%. 250%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휴일 근로수당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부터 퇴직특례입니다. 퇴직특례가 뭐냐면요. 고시에 나와 있어요. 고시에 나와 있는 게 퇴직특례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조리원, 유생원, 그다음에 운전기사까지만 딱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인력 플러스 조리원, 유생원, 보조원. 이분이 퇴사를 해버렸어요. 퇴사를.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일부터 안 나와. 그냥 열받으면
안 나오는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럼 그날 당연히 감산이 뜨겠죠. 그 근로자 종사자 입력을 기준 시간을 못 마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퇴직 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시에. 그 고시 뭐 65조가 나와 있을 텐데요. 그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다 라는 건데, 그 인정 기준이 옛날하고 좀 틀려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잡해요. 이 퇴직 특례를 이용하시는 분은 가산을 안 받으신 분에 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내가 가산을 한두 명을 더 받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이 나가버렸어, 갑자기. 이분은 퇴직특례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퇴직특례를 받고 싶으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요양보호사, 어르신이 25명이면 요양보호사가 딱 10명만 근무하는 곳. 이해되셨죠? 이랬는데 그 요양보호사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9명 플러스 0.5명 이랬을 경우에 그 0.5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게 퇴직특례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좀 바뀐 게 있는데, 그 퇴사한 그 직원이 직전 6개월 동안에 종사자 입력을 기준 근무 시간을 계속 차질 없이 한 달도 빠짐없이 다 근무를 했던 분만. 이해되셨죠? 기준 근무 시간을 직전 6개월 동안에 계속 근무했던 분, 그분이 이달에 그만뒀어. 이달에.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그만뒀어. 갑자기 그분이. 근데 12월, 11월, 10월, 9월, 6월, 8월, 6월, 7월까지 직전 6개월 동안에, 그분이 퇴사한 달 빼고 직전 6개월 동안에 쭉 정상적으로 기준 근무 시간을 인정을 했던 분만 퇴직특례 인정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직전 5개월 분도 있어요. 이달에 기준 근무 시간을 넘겼어. 예를 들어서 1월 25일 날 퇴사를 했지만 기준 근무 시간이 넘겨버렸어. 그러면 직전 5개월 동안. 그 달에 넘겼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런 경우에도 채용 노력을 했다는, 뭐 벼룩시장에 냈다, 워크넷에다가 요양보호사 광고를 냈다, 그런 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안 하더라도 그거를 사진 찍어서, 벼룩시장 사진 찍어서 오려가지고 하나 어디다 남겨 놓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하나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퇴직특례를 꼭 이용을 하실 분은 꼭 알아두십시오. 아까 갑작스럽게 퇴사하신 분이 그러면 언제까지 인정을 해주냐 이거예요. 퇴사일로부터 21일간을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조금 애매모호한 게 이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20일 날 그만뒀어. 어떤 분이 1월 20일 날 그만뒀다고 하면 1월 20일부터 쭉 날짜를 헤아려 가지고 21일째 되는 날까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있으면 빼셔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8시간을 곱해주면 그분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퇴직특례를 인정받는 분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각 개인별로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 뭐냐? 퇴직특례를 인정을 받으신 분은 퇴사일로부터 21일까지 인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21일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21일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시간상으로는 그게 21일 곱하기 8이냐? 그게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21일까지의 간단하게 보면 달력상의 검정 글씨만 인정을 하겠다. 곱하기 8.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때요?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되시고요. 이게 퇴직 특례입니다. 퇴직 특례. 여기 혹시 퇴직 특례 더 알고 싶으십니까? 이게 지금 다 나온 거예요. 퇴직 특례는. 그 말씀하신 거는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휴일을 빼고 남은 게 21일까지만. 그렇죠. 빼고가 아니라 포함이죠. 예, 21일까지 다 포함해. 포함한 중에서 그 21일까지 헤아려 가지고 어느 날짜까지 딱 헤아려서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시간 곱하기 8.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시간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종사자 입력하실 때 퇴직 특례 딱 클릭하시고 그분 탁탁탁탁 찍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그만두셨으면 1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퇴직 특례 몇 개는 또 인정을 받았겠죠. 20일부터 31일 사이에 검정글씨 입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퇴직 특례로. 그리고 종사자 입력을 넣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분 인정 한 명분으로 또 2월 달에도 또 몇 개가 남아있죠. 이제 몇 개가 남아있어야 합니까? 한 10개가 10개라고 하지만은 10개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또 몇 개는 또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그렇게 인정받으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퇴직특례 이게 퇴직특례입니다. 퇴직특례는 아까 가산 받지 않는 기간 나는 정확히 직종별로 근무를 시키시는 분은 퇴직특례 인정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그만뒀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가산받는 기간은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소자 특례입니다. 입소자 특례라고 하는 거는 입소자가 그 달에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늘었을 경우에 요양보호사라든지 직접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물리치료사가 부족했다고 하시면 반기별, 직종별로 반기별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상반기에 한번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한번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요. 입소자가 갑자기 증가됐을 때. 갑자기 증가라는 것은 전월 기준입니다. 전월 기준. 그래서 네? 그 요양보호사가 그게 이제 인원수가 아니고 지난달에 그러니까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2.5명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를 예를 들어줍니다. 요양보호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치면 이 입소자로 치면 2.5명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요양보호사 한 명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지난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소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소자가 지난달보다 한 명이라도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 입소자가 종사자가 부족했을 경우에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2명이 부족하든 1명이 부족하든 2명이 부족하든 3명이 부족하든 인정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입소자 특례는요 직종별로 반기에 한 명씩이 한 번씩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직종에 요양보호사가 부족했을 때 그 직종은 감산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이거 근데 그렇게 많이 써먹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입소자가 갑자기 증가돼가지고. 네? 어쩔 때만 필요하냐? 예, 그럴 수 있죠. 예. 예, 오픈 때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냥 빨리빨리 구하세요. 이거 자꾸 이 특례
특례 이런 거 막 이용하려고 하면 나중에 꼭 자세히 이용하시려면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장 상근 의무입니다. 시설장 상근 의무. 여러분들이 이제 시설장 상근 의무는 폐위 시설장, 급여받는 시설장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대표이면서 시설장, 그렇죠? 대표이면서 시설장은 시설장은 당연히 상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상근 의무가 있는 거고요. 대표자이면서 시설장도 당연히 상근 의무가 있는 거고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 일을 뭐 하실 게 없죠. 대표자이면서 아무 직종이 없어. 그런데 급여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표자이면서 아무 직종을 안 넣었어. 그러니까 직종을 안 넣었다는 뜻이 아까 사무원으로도 안 넣고 사무국장도 안 넣고 시설장도 안 넣고, 시설장 안 넣은 이유는 분명하니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뭐 다른 기타 뭐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넣었을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무원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상근 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대표자 급여를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는데, 대표자면서 아까 직종은 안 넣고 상근은 해. 이 경우에 급여를 뺐을 경우에 타치를 받아요, 공단에서. 그래서 직종을 꼭 넣으셔라. 대표이면서 상근을 했으면 분명히 무슨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관리인 일을 했든, 보통 관리인 일을 했든 사무원이나 사무국장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분 꼭 관리인, 건물관리 쪽으로, 건물관리가 2명이어도 상관없고 3명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넣으시고, 또 사무원도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사무 쪽으로 해서 무슨 결제 했다고 치면 사무원으로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은 하등에 문제가 없으세요. 없고, 자, 논란이 있는 게 이거예요.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인 경우에 연차를 쓸 수 있냐 없냐? 연차 못 씁니다. 시설장 기준으로 하면은 뭐예요? 연차 쓸 수 있죠. 근데 대표자의 지위가 있어. 사업주의 지위가 있어. 사업주는 연차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연차의 개념은 여기에서 말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연차는 사업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인 경우에 대표자로 봐서 사업주의 범주에 속한다 해가지고 연차를 집어이으면 안 된다는 게 해석을 내렸어요. 내렸습니다. 그래서는 연차 넣으시면 안 되시고요. 상근. 예. 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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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됩니다. 예. 어떠한 경우라도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신 분이 시설장을 하든 사회복지사를 하든 요양보호사를 하든 안 됩니다. 다시 대표자이면서 내가 관리인으로 등록을 했어. 그 관리인으로서 연차로 종사자 입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거라니까요. 예, 기준 시간이 다 다르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대표이면서 시설장이었을 경우에 자기가 뭐 어디를 멀리 가야 된다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날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14시간이든 계속 근무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쭉 쉬시면 되시고요. 자, 시간이 너무 많아졌고 좀 이따가 토론 시간에 아니면 질문 시간에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더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소송 비용으로 그 소정의 금액을 그 공단과 그리고 그 시로부터 다시 되돌려고 하는 그런 결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시면은 첫 번째는 1차적으로 이제 환수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소정원 초과를 이유로 감산 청구 등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제 환수 처분이나 그에 따른 이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렸는데 제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게 보면은 현지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에는 그 공단에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재차 질문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이게 절대로 형사 절차도 아니고 강제 수사도 아닌데 그 어떻게 보면 약간 공단의 상대로 해갖고 의뢰 위치에 있다고 생각으로 좀 부당하게 많은 진술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종합해서 환수 처분이 내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 수행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결국에는 이 소송에서는 두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현지조사 당시에 그러면 진술했던 거랑 나중에 분명히 나중에 받으셨을 겁니다. 제출하신 게 수동적으로 그때의 진술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번복하는 다시 진술서를 사실관계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진술서가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어떤 진술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꼭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다투시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보다는 오히려 변론이 열리는 행정소송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거는 우선 그때 진술했던 분들이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현지조사에서 작성했던 사실조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그에 반대되는 진술을 제출해도 법원에서는 약간의 이러한 심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나중에 시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냥 번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현지조사 당시에 썼던 그 진술서를 오히려 더 좀 신빙성 있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증인 중에서도 어떤 시설과 무관한 분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그 입소자 가족분들이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증인신문을 통해서 여기에는 가장 객관적인 사람, 그래서 그분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뒤집었던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입소자 정원을 판단한 게 초과라고 판단한 게 잘못된 사실오인에 의한 거라는 것을 입증해서 여기에 환수금액 중에서 80% 이상을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고 결국에는 이 나중에 추후적으로 이루는 행정처분은 결국에는 그 환수 금액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그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환수 금액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도 전부 다 승소해갖고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저희는 이제 시설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설장님들도 이걸로 해갖고 모든 게 다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몇 달 뒤에 다시 시에서 행정처분 예정 통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2013년 12월부터 결국에는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4년인가 15년까지 14년 5월인가까지 이렇게 돼갖고 위반행위가 6달이고 부당 금액도 좀 많았죠. 근데 이 소송을 통해서 위반행위 기간도 2달도 줄고 그러니까 부당 급여 청구한 금액도 대폭 감산됐는데 시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렸냐면은 위반행위가 딱 2014년 2월 국법을 적용될 수 있는 그 안에 끝났다는 이유로 해서 이전에 내렸던 업무정지 처분보다도 오히려 더 중한 그러니까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럼 괜히 소송을 해갖고 오히려 더 큰 이런 처분을 받아갖고 저희 쪽에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천천히 나중에 이제 다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셔갖고 같이 의논한 결과 여러분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 시행규칙에 있는 별표는 그 어떻게 보면 법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 효력은 없고 행정위가 내부에서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릴 때 그래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제재 처분에 대한 기준은 그러한 보건복지구령, 그러니까 시행규칙상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그 대외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법규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퉜던 거는 그런 위반행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행위의 기간이랑 정도가 현격히 줄었는데 오히려 불법
그 위반 행위가 국법이 적용되는 그러한 우연한 사정을 통해서 이렇게 더 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 그리고 뭐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그 점을 인정해 주셔갖고 지정 취소 처분까지도 나중에 취소시키는 승소 판결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1심에서 이겼더니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뭐 변론 오래 갈 것도 없이 1회 변론에 그냥 상대방 항소를 기각해갖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 시설 운영하시는 분은 뭐 환수 처분 일정 금액을 좀 받긴 하셨는데 어떤 행정 처분도 제재 처분도 받지 않는 그러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멈췄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현지조사 등 초기 대응의 중요성인데 대부분 의뢰인분들께서 오시는 게 언제 오시냐면은 환수 예정 통보도 지나고 의견서가 묵살당한 다음에 환수 결정 통보가 되면 그때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이제 부랴부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뭐 형사소송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긴 소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초기 때 어떻게 잘 대응하시냐가 최종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송에서도 현지조사 결과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오히려 현지조사 단계가 최종적인 소송 결과의 승패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단계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진술을 요구받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권리를 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과 금전적인 면이 조금 지출되시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상태에서 현지조사를 받으시는 게 최종적으로는 의뢰인분들께서도 공식적인 이익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지조사에서 이제 변호사를 입회를 못하게 되셨더라도 그 다음 절차에서,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수 결정 예정 통보가 나왔을 때라도 보시면은 뭐 분할 납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절차가 가능한데 꼭 보시면은 대부분 분들이 나중에 환수가 결정이 된 다음에 오셔갖고 그러한 절차적 권리들을 하나도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송은 처음부터 준비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초기에 잘 대응하시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전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구두변론주의, 뭐 직접 심리주의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송에서는 서증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증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위조 변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내용대로 대부분 인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분께서 가장 요즘에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러면 증인 세워갖고 그거 내가 잘못 쓴 거라든가 아니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 말이라는 거는 어떤 동기, 그러니까 뭐 이해관계가 뭐 일치하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번복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증거 하나만으로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더라도 모두 서류로 서증으로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한데 근데 대부분 시설에서는 보면은 이러한 서류 작성의 뭐 중요성을 물론 아시겠지만 바쁘시고 뭐 하기 때문에 조금 미비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 특히 보면 공단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시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전화 통화로 해갖고 저희가 이러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대부분 답변을 받고 그 답변에 따라서 행동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후에 그 보험공단이라든가 뭐 시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질의하고 그에 따라서 행위를 한 건데 나중에는 시에서도 구두를 한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억력이 한계 그래서 그러한 답변을 한 적이 없다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자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행위에 이제 적법성을 문제될 때 이렇게 그 구두로 한 질의응답은 입증이 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에 대한 이제 사전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라도 시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간단한 연차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근무 계획 일지 작성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서면으로 남겨두시고 특히 공단이나 무슨 시에 대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내려달라고 질의하실 때는 항상 뭐 내용증명 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은 좀 불편하시니까 최소한 인터넷 질의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을 때 출력해 두셔갖고 나중에 서면화해 두시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정말 부득이 뭐 긴급해서 뭐 유선통화를 통해서 질의 응답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당의 통화 내용을 녹취해 두어서 나중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재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혹시 현지 조사를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받으신 분? 그 나머지는 현지 조사 무섭다는 말은 들었는데 받아본 적은 없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받고 나서 불난 다음에 뭐 지적지적 해가지고 무슨 건지자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불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안산 대부도에서 67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용인에서 100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2008년도부터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다 잘하고 있다. 노프라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실은 현지조사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받았는데 결론은 약 1억 원 상당의 추징하고 그 다음에 뭐야 4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위반이 됐던데 세부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느냐. 하나하나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만약에 정원 위반을 하게 되면은 인력 위반이 되죠.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험 문제, 배상 책임 보험 문제 등등등등 전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바로 이의신청 기간에 맨 첫 번째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약 반 정도가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이의신청 한 게. 그러다 또 안 되는 것들을 다시 또 바로 또 2차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반 정도 받아들였어요. 또 다시 3차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청문회를 언제 한다. 나와라 그랬는데 그 며칠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신이 이의신청을 다 받아들였다. 청문회 취소됐고 환수금 거는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는 넘어갔어요. 물론 소소하게 조금씩 뭐 한 것들은 그냥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근데 그건 뭐 얼마 돈이 아주 큰 돈이니까 거론할 건 아니고. 그래 이제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 한 1억 정도를 갑자기 이렇게 걔네들이 뭐라고 합니까 환수해버리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가서 이달 급여부터 막 구하러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화가 나가지고 여기 아까 책 유인물에 보시면은 협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걸 작성을 해서 제가 공단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함부로 허락 없이 오지 마라 앞으로는. 근데 그걸 전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렇게 해서 정식 공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 결과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한 2년 정도는 거의 안 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아주 그냥 막 묘하게 막 써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그 시설을 운영하실 때 운영 규정이란 걸 만들 거예요, 아마. 만들어서 시 제출하시죠? 운영 규정을. 그 안에다 이 내용을 집어넣으세요. 운영 규정 안에다가. 시설의 출입 제한, 이렇게 해서 한 항목을 만드셔가지고 이걸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설의 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설 출입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운영 규정을 맨 처음에 또는 나중에 중간에 그 내용 변경이 됐을 때 바로 시에 다 보고를 하고 운영 규정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걸 다 자기네들이 봤다고 봐야 돼요. 담당자가 접수를 했을 땐 다 봤다고 봐야 된다. 제 말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을 인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어떤 사유로 해서 그걸 무시하고 들어오겠다? 너희들이 인정한 우리의 내규를 왜 너희들이 함부로 침해하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도 안 돼.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신네들이 증명을 해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 약관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잘못됐을 때 누가 합니까? 소비자가 합니까? 아니죠. 보험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그렇듯이 자기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든 내규가 만약에 잘못됐다면 고쳐라라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그건 유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문을 그냥 막연하게 무슨 한풀이 또는 시원하다 무슨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설을 운영하실 때 활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년도 현지조사를 받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때부터 이거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들을 나름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스터디하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등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018년도에 또 현지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안 받아보셨다니까 제가 하시겠지만 갑자기 확 열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씁니까? 우선 다 새가슴들 아닙니까? 소시민들.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당황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현지조사 연기 요청서라는 그 제가 문건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아니면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못 들어온다. 아까 운영 규정에 이야기했죠. 우리 시설은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당신이 누구며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내 허락을 얻으십시오. 물론 현지조사가 뭔지 다 알죠. 그렇지만 모른다 나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어떻고 저떻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 그럼 여기 앉으시라. 그래서 저희 요양 같은 게 1층이 로비가 한 7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테이블이 있어요. 회의 테이블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앉으라고 했어요. 엉뚱한데 막 자기네들이 막 어르신 생활실로 가려고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제.
빨리 뭘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안 된다. 무조건 아무 데도 못 가, 당신들은. 여기 앉아있어. 앉혀놓고 이제 내가 그랬습니다. 이제 핸드폰 요새 좋으니까 딱 켜놓고 지금부터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고 녹취를 하겠다. 대신 당신들도 해라. 그러니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가 내가 알기로 공단은 현지 조사에 그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 그거예요. 그건 당신들 이야기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건 당신들 이야기고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이런 무슨 연역적 사고, 귀납사고 배우는데 그게 어디서 많이 적용하냐면 의료사고 났을 때 대부분 그러잖아요. 환자들 증명해라. 이런 못해서 다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사 보고 너희들이 의료사가 아니란 걸 증명해라. 이런 추세로 바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못 믿겠다.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니들 생각이고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제 현지 조사를 하게 되면 그게 행정 절차 기본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합니다. 이 행정절차 기본법 보면은 너희들이 그런 권한이 없다. 뭐 노인복지법 51조에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도 없습니다. 시장하고 장관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뭐 전문기관 어쩌고 그럽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전문가냐.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의사보다 거기에서 한 30년, 40년 근무한 간호사가 더 잘 알기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의사냐? 아니잖아요. 누가 의사입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의대 막 나와가지고 의사고시 파스해서 자격증 받은 사람이 의사예요. 50년, 60년에서 진짜 눈 감고도 다 알아도 그 사람은 간호사면 간호사일 뿐이지 그 사람이 의료인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의료인이에요. 마찬가지로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일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가 적어도 우리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아까 저 변호사님 계시는데 검사가 어떤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해주는 거야. 네가 가서 조사해라. 권한을 부여해준다 했을 때 수색을 한다든지 강제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현지조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못 받겠다. 그렇게 실갱이 하는데 대충 한 점심시간이 됐어요, 이제. 뭐 그 안에 과정들이 막 여러 가지 막 원성 높았다, 낮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대신 그들은 꼼짝도 못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자기 점심 먹고 오겠다고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차로 우리 집은 대문을 막으면 못 나갑니다. 내가 막았어요, 대문을. 너희들 차는 못 가져간다. 왜? 무단 침입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가 112 신고해서 전부 다가 문제 삼아야 되겠다. 저는 모든 게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배짱 있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혹시 그냥 웃으면서 좀 잘 좀 봐주시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원칙에 준해서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데 내 사유지에 너희들은 들어왔기 때문에 불법 침입입니다. 심지어는 걔네들이 이제 우리 요양보호사 직원들, 종사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원장님 저 감기 치료하기 전에 주사 하나 맞고 갈게요.
그럼 안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래야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게 1시간 이제 부족해서 나중에 이제 현지의사에 그게 딱 나왔다. 그럼 100%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 병원에 진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안 됩니다. 그네들한테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걸로 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환수를 당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이 현지의사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 정책에 무조건 반대라는 차원이 아니고 너무 가혹하고 불법적인, 유법적인 요소가 많은 현지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혀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날 그네들이 못하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할게요. 5시 퇴근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어르신이 갑자기 지금 위급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그럴 경우에 퇴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르신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지만 이 인간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다시 되면 이제 오늘 업무 끝났어요. 갑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들하고 차이입니다. 거꾸로 그런 걸 가지고 그렇다고 너희들 이렇게 갖지 않냐가 아니라 그네들은 어떤 규정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인간성들이 나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규칙을 만들었고 이 안에서 해라 하는 뭔가의 어떤 거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갔습니다. 다시 이제 돼가지고요. 못하고 갔으니까 이제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공단 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협조하셔서 현지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받을 수가 없다. 당신들이 명확한 번호를 가지고 왔을 때는 받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8조 1항을 이제 8조 행정응원의 사망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러이러해서 자기네들이 적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8조의 근간이 뭐냐면 행정응원이란 것은 제4변 기타 뭐 행정처의 고유한 기능을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때 이제 행정처의 청구에 의해서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행정청에 이제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요. 불을 끄러 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없으니까 불은 꺼야 되고 급하니까는 나무 집에 들어가 수도꼭지 빼서 합니까? 안 됩니다. 사유재산 침해죠? 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그 공용 수도를 막 끓였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시장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장이 급하니까 써라. 그게 행정응원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경매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주변에 들어본 적 집달리 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여서 가재도구 다 그런 거 있죠?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막 이런데 창문에 매달려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칼 들고 막 나 자해하면서. 그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법 집행은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위급한 사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집달관 사무실에서 물론 민원인을 요청해서 관할 경찰서에 행정응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경찰서 경비대에서 10명, 20명, 심지어는 100명 이렇게 와가지고 매트 깔고 앰뷸런스 갖다 놓고 떨어지든 마시든지 하세요 하고 그거 집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 응원이에요. 지금 공단에서 하는 건 이런 건 절대 행정 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더니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지 조사 연기 신청을 하세요. 그래요. 여기 현지 조사 받아보신 분들 연기 신청 제도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나도 처음 들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왜 처음에 현지조사를 하려고 할 때, 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연기 사유가 있다면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지를 해야 돼요. 관청에서는 그건 당연히 민원인한테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안 했다 그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또 그 문제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쭉 이제 법제법을 뒤져봤더니 연기 신청 사유가 가장 만만한 게 대표자의 질병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수원에서 여기 강의하면서 그때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입원했다가 이런 거 뽑고 와서 조사받았다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게 법 정신입니다. 없는 병이라도 만들어서 일단 한숨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어디서 또 풀어야 되지? 뭐 이렇게 해야지. 저 경황 없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기 사유가 있더라. 그러면 나보고 그래요. 그냥 원장님, 집사람이 원장이에요. 원장님 아파서 제가 한 걸로 해가지고 연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은데 맨날 아픈 걸로 해. 난 그렇게 못해. 그래서 물론 몇 가지 이제 여기 한 몇 줄 정도만 제가 고쳤습니다. 근데 이대로 써가지고 가서 연기 신청 요청서를 냈어요. 시에 가서. 말도 안 되잖아요. 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황당한 소리 써가지고. 이걸로 해서 받아주려면 받아주고 말라면 말아. 그랬더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와 같이 본 시설에서 제기한 현지조사 유효성에 대하여 귀청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면, 나한테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때 내가 현지조사를 받겠다. 내가 이렇게 써졌어요. 이걸 제출했는데 한 달이 지나, 아니 일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언젠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보통 6개월분이니까 그 정도는 다 외워버리죠, 이제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근무를 어디서 어떻게, 어디가 문제있고, 그거 다 외워버리죠. 그럼 서류다 맞출 수 있죠? 그렇죠? 직원들 좀 문제 있을 것 같다고 다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시간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차분히 내가 정말 왜냐하면 맨 처음에 현지조사 그 조사서를 가지고 올 때 거기에 기간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직원들 전부 그때 모든 자료, 그때 근무자, 뭐 전후에 퇴사자 전부 데려다가 전부 체크해라. 그러니까 뭐 좀 쉽게 걸릴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철저히 준비를 하니까.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위법을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닌데, 혹시 그래도 빠진 게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양원 운영 그런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합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들 10%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는 척 합니다. 그런데 종사자들은 어떨까요? 요양보호사들은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무슨 F 무슨 비장가 가지는 분들 자기 이름도 잘 못 써요. 요양 일지도 못 씁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똑바로 말하세요. 큰일 납니다 하면서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 그러면 다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현지조사를 받은 분들의 대부분이 당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종사자들을 대졸 대학원 졸 해가지고
그만큼 수준이 되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객관적인, 그러니까 사지선당을 해도 못 풀 사람들인데 자기 뭐 쓰라고 말이 됩니까? 뭘 써요?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무슨 강의원이 뭐 유도신문 뭐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행정조사 그 기본법에 보면은 어떤 그 구조인가? 그게 보면 얘기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을 사전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런데 이 종사자들한테 통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된다 그러죠. 당신들은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통지를 하고 만나라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안 했잖아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서 문서 작성하고 와. 그럼 내가 보고 내가 만나게 해줄게. 자기는 할 말이 없죠. 이미 실기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다 긴박하게 막 속전속결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정신없을 때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 규정들이 전부 법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데 설령 이제 그럼 퇴사자들까지는 또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더더욱이나 그 사람이 호의적인 입장에서 퇴사를 했는지 정말 어떤 적대적 그걸 가지고 퇴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친절하게도 뭐라고 했냐면 내 아킬레스건은 여기입니다 하고 그 시청이나 공단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 여기 찌르면 나는 죽습니다. 내 급소를. 뭐냐? 근로계약서에 연락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종사자들 연락처를 뭐라고 씁니까? 거기다가 쓰지 마세요. 앞으로는 없애버리세요. 그라는. 그러면 시에서 공단에서 종사자들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 확인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전부 개인정보빙의보호법에 다 저촉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건 법에는 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감정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가셔가지고 그 근로계약서에서 연락처를 빼버리세요. 아까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실확인서 갖다 어떤 식이 됐을 때 그건 전부 다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 자, 개인정보비밀보호법 관련해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과연 그럼 공단은 시청이 현지조사의 주체라고 그랬는데 공단은 그럼 뭘 할 수 있냐 그거죠. 공단은 할 수 있겠죠. 뭔가는 시청 담당자가 제출받은 서류를 시청 담당자 서류 제출해라 그럼 다 해야죠. 그걸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좋다. 당신이 적법하게 시청 담당 적법한 권한이 있으니까 당신이 적법하게 서류를 제출하는 거 준다. 단 이 서류를 당신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 보여줘도 안 된다. 그런 순간 당신은 개인정보빙의보호법이라는 법을 위반하게 된다. 저는 시청 담당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 담당자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라고 공단에 물어봐야 되겠죠. 모든 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뭐 김말숙이가 이러이러했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전문가한테 상담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엄밀한 의미의 행정응원인 것입니다. 그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제출할 때도 전부 이만큼 많은 서류 전부 다 간인 찍고 페이지 하루가 이틀 걸리도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직원들 한 사람이 한 2시간 걸려서 겨우 해놓으면 또 옆에 맞는가 다시 확인해봐라. 또 2시간. 빨리 그건 네 사정이고. 여기서 뭔가 하나만 잘못됐을 때 그것에 대한 페널티는 내가 물어. 근데 내가 왜 당신들 뜻대로 빨리빨리 하고 당신들 퇴근 시간 맞춰서 해야 되냐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저는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2달 정도 후에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미 이제 그 무지해졌잖아요. 자기도 답답하죠.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드러내놓고 위법하시겠습니까? 저희들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서류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들이 참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시설 사업자가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물론 악의적인 고의적인 위법행위도 있을 것이다. 그건 당연히 당신이 붙잡아내야 되겠지. 하지만 무지에 의해서 모르고 한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그런 것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당신들이 만약 그런 논리로 나온다면은 당신이 출근해가지고 당신 마누라 갑자기 아프다고 병원 같이 가자고 가면 그것도 다 걸리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당신도 그거 제대로 했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즉 당신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2번째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뭐 처녀가 임신해도 다 뭐 이유가 있다는데 그렇게 저 사람이 저간의 사정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흔쾌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웃는 낯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런 일을 안 하겠죠. 그런 통틀을 조성을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내가 마지막 말을 딱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현지조사를 저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10원도 그 환수 당한 거 없이 그렇게 끝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알고 하는 위법은 안 합니다. 근데 약간의 내가 그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편법은 합니다. 편법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불법 위법은 안 하지만 편법 많이 합니다. 대신 이것이 편법이라는 걸 내 스스로 알고 해요. 직원들한테도 교육하고 이거는 편법이야. 절대 이것은 대신 여기서 살짝만 넘어가면은 위법이 되고 불법이 된다. 뭐 어디까지만 해라. 이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그런 식으로 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현지 조사라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정기 조사라는 게 있어요. 정기 조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나한테 현 조사 나왔을 때 아까는 이제 그 조사자들의 본원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 현지 조사가
뭐냐고 말이에요. 일단 그건 제껴두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정기조사다, 무슨 기획조사다, 수시조사다, 무슨 뭐 기타 뭐 등등 이렇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얼버무리고 이야기하는 거 걔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기획조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맨 처음에 정기조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2년 전인가,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을 겸해서 병설로 하는 그런 전국에 있는 요양원들을 전부 현지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획조사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기조사라는 것은 전년도 6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이 현지 조사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있는 기관, 그래서 다 거기 대상자까지 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에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면은 그거는 관보에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보, 우리 관심 없죠? 근데 관보에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시를 요구하면은 그 서류를 문건을 가지고 와서 제시해 줬다. 이렇게 해서 당신네 기관이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즉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기 요거 뭐라고 합니까? 나 컴맹이라 잘 모르는데 여기 네이버에 보면은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쳐보면 관련 사항 해가지고 몇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공단으로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제시하지 않는 그런 현지조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 조사자들한테 제시해 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그럽니다.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럼 문건을 제시해달라고 안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 내가 기다릴 테니까 가지고 와. 시청 직원한테. 없으니까 못 가져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감사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건 감사원에서 숙박시설을 요양원으로 변경한 그쪽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그걸 기획조사를 이제 제안을 한 그 사람이 여기 감사원 직원이 이분이다. 이렇게 하면 그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 걸렸어. 제가 이제 또 이제 감사원의 민원실에 전화하고 막 총리실 막 그런데 계속 전화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네. 전부 노 아니라고. 이 사람 그동안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자,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저기 세종시에 있는 뭐 이제 요양 운영과가 뭐가 있잖아요, 그거. 거기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 우리 집, 내가 대부도에서 안산 대부도 아름다운 요양이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현지조사가 나왔다.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인 문건을 이 사람들이 뭐 사무실 안 가져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팩스로 보내주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그 담당자가 그 기관은 조사 대상자도 아니고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한 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건이 없습니다. 그거예요. 웃기죠, 이제? 그랬더니 얘네들은 끝까지 자기네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맞다. 그 민원 담당자가 몰라서 그런다. 그래? 그러면 내 직원, 그래서 기다려보자. 그러면 직원, 야, 빨리 인터넷으로 질의를 해봐.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지금 여기 급하니까 빨리 30분 안에 좀 답변서 보내주라. 그랬더니 오히려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세종시 담당자가. 없다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럼 얘네들이 입지가 점점 좁아지죠. 그러죠? 나는 이제 살짝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또 이제 굉장히 또 논쟁거리가 많이 됐습니다. 즉, 내가 받는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에서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관련 서류를 제시해 달라. 그러면 제시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이. 그러면 그 조사는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제 못한다 하니까 걔네들이 그러면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 특유의 뭐 협박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거부한다. 단 조건부로. 그럼 거부한다 여기다 서명하십시오. 그래. 거부합니다. 또 해놓고 밑에 단 조건부로.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가는 막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생활실로 올라가서 종사자들 면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소자들 면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입소자 면담을, 그 치매 걸린 어르신이 무슨 합리적이고 대단한 무슨 질문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봤자 입만 아프니까, 입소자들하고 어떤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운영규정에 넣으세요. 그래서 이 A라는 어르신하고 당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동의서를 제출해주면은 내가 면담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면담이 될 수가 없죠. 그것도 못합니다. 종사자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고지 의무가 있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꼭 하고 싶다면 내 입회하에서 여기서. 내가 무조건 우리 직원이 입회하에서 해라. 그래도 그것도 답답할 일이죠. 그 다음에 시설 막 돌아다니고. 그것도 우리 직원이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조사가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저는 조사를 받았고요. 제가 이런 앞에서 나와서 떠드는 게 별로 경험이 없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하여간 등등등 저는 어떤 과정상의 어떤 행위이든 그것이 그네들이 어떤 근거법을 제시를 하면 저는 또 거기에 대응하는 또 근거법을 제가 제시하고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 사문화 규정 같은 그런 건데요. 현지조사는 계도 위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등벌적인 게 아니고 계도 위주로 하게 그거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이의 신청을 하고 제기를 하고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내공을 쌓아놓으면은 막상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무슨 약간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절대 유선상으로는 안 합니다. 전부 내용 증명을 합니다. 대신 내가 유리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내가 유리한 답변을 얻을 때까지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것을 질의에 관해 추가 해가지고 막 한 문제 가지고 10번 질의를 하고 막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버리고 내가 유리한 거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딱 나오면 자, 니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어떻게 다른 그 제재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궁금하다고 옆에 그 동료 어떤 그 동종 원장님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것도 공단에 물어보시고 시에 물어보고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요. 공단이 시 그다음에 꼭 복지부에도 물어보세요. 이렇게 세 군데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약간 뭐가 좀 뭔가 찝찝하다 그러면 또 다시 그거에 추가.
제가 그게 하나 있으면 제가, 여기 보니까 뭐가 하나 있긴 한데, 뭐. 심지어는 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악의적으로 그들이 사업자를 괴롭힌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모든 걸 봐요. 그들이 하는 게 절대로 선의적인 게 없습니다. 악의적으로 한다고 보고, 나도 그렇다면 너희들은 선의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갱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실제 거주지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어딜까요? 그분이, 오늘은 요양원인데, 그분이 오늘 밤에 딸네 집에 외박 나갔어. 그럼 실제 거주지가 딸네 집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게 이제, 어떤 걸 질의를 하냐면은, 실제 거주지가 모텔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텔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답변이.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저는요, 한 5분 정도가 이제 갱신 대상자 5분을 아침에 공단 주소지에다 실제 거주지하고 옮겨놓고 거기다 휠체어 막 이렇게 들고 거기다 갖다 놨어요. 아침에. 그것이 뭐가 문제냐, 이죠?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안 되는 장소가 있냐? 실제 거주지로서 인정을 못 받는 장소가 있느냐? 그게 너희한테 갖다 주겠다 그게 아니고, 실제 거주지로 안 되는, 너희들이 재척하는 그런 데가 있느냐? 없다, 그거예요. 그럼 그 사무실 되잖아요. 공단 사무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거주지가. 왜 이제 그랬었냐면, 그때는 이 새끼들이 오면은 계속 등급을 낮추는 거예요. 뭐, 2등급, 3등급, 3등급 막 등급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 인상도 안 해주지만은 등급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 20% 정도 가까이 인하위원이 생깁니다. 시설 운영 재정에 막대한 피해가 갑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그게 현실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누가 물어보면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1년 이상 계시다가 등급이 개선이 되면 장려금을 주고 어쩌고 그런 제도도 있었죠.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그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앞으로 한 20일 정도 후면은 1년이 넘어요. 그러면 시설에서 어떻게 합니까? 20일 후에 갱신 신청을 하겠지요. 그거 꼴랑 그거 받아보려고요. 근데 애들이 19일 만에 옵니다. 우리가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저는 전부 다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건 불합리하다,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현장에서 계속 이의제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10몇 년 동안 해왔는데요. 근데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관내, 저희 요양원은 교육 나가면 나는 가지 말자는 주의예요. 교육도. 공단에서 무슨 교육 할 테니까, 무슨 재무회계 교육 할 테니까 오세요. 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뒤통수 간지러서 갑니다.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안 가면 안 지켜도 됩니다. 그 대신 참가 인원이 몇 명이냐. 언젠가 보니까 100만인 클럽에서 보니까 그거 뭐 강의 거부 막 하고 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까지 11년 이제 되고 있죠. 그동안에, 예전에는요, 그런 공단 지사장이나 본부장 그런 사람들이 가끔 와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가면 꼭 제가 여기 앉습니다, 여기. 첫 줄. 인사하고,
막 자기가 시작하려고 그러면 제가 손을 듭니다. 혹시 질문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육 끝.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20분 씩씩 끌고 얼굴 뻐그작 나가버립니다. 저는 참, 이거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진짜로 평생 사업으로 열심히 해볼 기라고, 이화에 대해서 그 요양 사업자 최고위 과정 일기 딱 열었을 때 제일 먼저가 등록하고 거기 반장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일본, 뭐 호주 막 그런데 시설 견학 전국에 괜찮다는데 잘 나가는 요양원들 다 견학 많이 했어요. 다 무의미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만 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최근에 시설 하나는 처분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또 하나는 임대를 줬습니다. 여기서 질문 없습니까? 그 질문이 바로 나오셔야지. 저는 임대를 주되 제 부동산 아닙니까? 한 50억 상당의 부동산인데 5%를 제가 지분 이전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 동업입니다, 동업. 대신 그 5%짜리한테 경영권을 다 내가 위탁을 하고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도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편법이라고 제가 제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합법이지만 이건 편법이다. 혹시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전혀. 왜, 모든 그 부분이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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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심지어는, 저희 이제 보통, 저는 2008년도 오픈하면서부터 말도 안 해도 이렇게 시식하면서 전부 다 50군데에다 설치해놨어요. 저희 시설에. 사각지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안전사고, 책임 문제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용하게 써먹습니다. 그 공단 직원이 나오면 어디 가서 있어도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이거 가지고 여기에 녹음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사실 확인서 받으면 돼요. 뭐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아니 이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종사자한테 무슨 사실 확인을 받을까요? 예? 공단 직원이 나를 어디 구석지로 끌고 가더니 신고만 해주면 200만 원 준다더라, 5% 준다더라, 20% 준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난 그걸로 씁니다 이거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우리 직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실하게 공정해서 나한테 주면 이거 가지고 이 사람 고발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어떻게 얘가 증명을 하냐고. 못 합니다. 지금 거꾸로 당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걸 이렇게 악의적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걸 보여줍니다. 오면 공단에서. 내가 이렇게 썼을 때, 그런 용도로 썼을 때, 너 어떻게 또 빠져나갈래? 저는요, 저희 시설에 방문한 공단 직원들이 화장실도 사용 못하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는 개방형 화장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려면 사용료 5,000원 내라 그래요.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커피 한 잔 드세요 했더니, 저희도 그런 거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걔네들 자괴감 때문에 일 못합니다. 우울증 걸려서 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발발발 떠니까 그때그때 막 너무 행복하거든. 자기가 막 무슨 거의 그냥 염라대왕 수준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공단 구조가요. 현지조사 팀이 대부분 지자체마다 한 7, 8명 정도가 따로 씁니다. 공단의 장기형 업무를 하는 팀 있죠. 그 사람들은 인사교류도 없고 서로 상황에 나뉩니다. 완전 독립된 그런 형태로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공단 예를 들어서 고향 공단 지부 거기에 보면 이제 본부장부터 지사장이 있고 여기 장기영 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또 차장이 있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차장이 그 팀원의 팀장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현지조사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못 합니다. 권한이 없어요. 안내만 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거기에 나왔던 친구들이. 그런 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이제 대처하시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간 제가 정리가 제가 사실 굉장히 좀 건축업을 합니다, 제가. 근데 오늘 또 이상스럽게 날이 좀 풀렸다고 한 2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의 상태에서 막 오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실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고 제가 싶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꼭 이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 말 저한테 돈 달라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당하면요 기본이 억대예요. 만약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낸다 하더라도 10년 동안 100만 원씩 월 회비를 낸 다음에 10년 동안 낼 수 있는 돈이에요. 1억이라는 돈이. 근데 만약 10만 원씩 낸다 하면은 100년을 낼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걸 아끼시려고 하다가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마시고 이렇게 누군가 열심히 서로 함께 하자고 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전문가들이 저 사람들도 저 자식 먹여 살리려면 금화비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을 그냥 편승해서 그냥 무임승차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그런 분들이 됐을 때 그 협회를 공단에서 무시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고 그럴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 조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고통받을 원장님들을 통합적으로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어요. 특히 이제 고시와 법을 준수하도록 돕는 것도 저희가 크게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현지 조사의 고통은 번아웃 상태가 돼요. 아까 말한 많은 돈들 나가고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억울함과 무기력, 좌절 같은 것들이 조울증이 오게 되고요. 그것들이 결국 자살이나 이제 가정 파탄 또 폐업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분노가 최고조로 달았던 때가 이제 현지조사 받고 형사 재판을 하고 있을 때 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근데 이제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수원을 가야 돼요. 원장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버스 정류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수원을 자주 갔기 때문에 교수님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버스 기사들하고 안 싸웠어요. 근데 그때는 분노가 가득 차니까요. 버스를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버스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경찰 부르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갑을 채웠어요, 경찰이. 그랬더니 이제 아주 멋있는 한 분이 기자님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게 인권이 침해다.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좀 약간 이제 경찰의 가행 진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그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그런 저희 것을 봤을 때 이제 원장님들을 그렇게 도와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그때 먹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현지 조사를 받으면서 느낀 거는 분명히 우리도 실수했지만 공단이나 이런 데도 매뉴얼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요. 근데 처벌을 안 받고. 우리는 사실 어르신 진짜 재산을 투자해서 어르신을 모시다가 실수한 부분은 너무 많은 처벌을 받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원장님들이 번아웃 생태가 되지 않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다음 시간은 제 건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이제 현지조사 사례들이 나와요. 뭐 연할차 하루로 40일이 영업정지와 340만 원이 환수되고 또 인권 유린된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 그거는 참고해서 좀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직원과 그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자꾸 부당 청구를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상한 집단이 된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직원들하고 불신관계가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직원들하고.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그 성향이 있어요. 막 의심하는 직원들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성격이에요.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하나 칭찬을 해줘야 돼요. 오늘은 옷이 이쁘네. 오늘은 화장을 예쁘게 해서 좀 화사해 본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공감,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은 게 제가 이제 심리 직원들하고 이제 직원들 심리 상태를 금세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보시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세요.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리얼리스트라 그래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인정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예민한 분들은 이제 착하다라는 말이 나 옷을 잘 입었네. 그다음에 내가 이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착하다는 말 한마디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리얼리스트라서 이 사람들은 관계적으로 잘 맺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게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칭찬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착하다는 말을 나는 의리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휴머니스트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착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이디얼리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걸 얹어내요. 그래서 착하다는 말 한마디를 물어봐서 또 직원들의 그 성격을 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라 그러죠. 유능한 사람들, 아주 성실하고 이런 사람들은 착하다 그러면 나한테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저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한마디로 그래서 직원들을 한번 이거로 참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물어봐서 전 싫어요. 전 너무 좋아요. 아니면 일 시키려고 그러죠. 아니면 나 이쁘다는 뜻이죠. 이거로 직원들을 좀 성격의 유형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직원들 이름 적어가면서 착하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그걸 한번 적어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민원 넣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예민해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